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선 D-30일인데 통상 대선 이 정도 한 달 남겨놓고 나면 누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여론조사 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대선은 또 다르다.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각종 여론조사마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직전 대선도 그렇고 그 전 대선도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큰 역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40일 이후에는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예. 다만 반대편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30일을 남겨놓았는데도 실제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저는 특히나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뭐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2020년에는 그 전 대선 후보 중에서 비호감이 1등이셨던 분이셨어요. 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11월에도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런 순위였는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들 보면요. 비호감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그 격심한 네거티브를 벌이면서 두 분 어차피 중도층들은 그런 네거티브는 잘 반응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서 두 분 다 40%라는 박스권에 갇힌 이걸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대세론을 어느 쪽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30일을 앞두고 각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줄지어서 내놨는데 대략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치들이 형성돼서 저희가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랑 그리고 케이스텐 리서치의 조사를 차례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평론가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마다 약간씩 편차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일단 뭐 그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은 확실히 박빙 승부인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이 아마 이제는 이제 결심하는 단계로 이렇게 유권자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층 비율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동층을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지금 관건인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선거 판세를 이제 좌우할 최대 변수들 남은 것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은 사실상 우리만으로도 된다 이런 자강론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었는데 좀 기류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기류가 달라졌다기보다는 구성원마다 입장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30의 여론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눌러서 이길 수 있다. 10% 아래로만 눌러놓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눌러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승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이후에 이제 정계 개편 과정까지 쭉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를 여기서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진출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별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의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맹점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마음을 주려다 거기 있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네거티브에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한 분들도 넘어와 있어서 안철수 후보라는 존재가 사라졌을 경우에 이 표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간다라는 또 이 예상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 등을 고려를 하나 해야 되겠고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사실상은 본인의 정치적인 대선 커리어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돼서 실정을 펼치고 그것을 야권의 중심축으로서 공격하는 편이
본인 다음번 대선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입장도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단일화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누구가 중심이 돼서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간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 단일화에 대한 시급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호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진흙밭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뭐 지분이 네네. 어떻게 되느니, 예. 혹은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니, 뭐 역선택을 어떻게 하느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협상에 의한 방식, 예. 이게 공론화 방식으로는 이제 시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정치적 결단, 뭐 예. 이런 차원에서의 단일화를 얘기하면 했지. 예, 예. 이런 지금 뭐 공론을 해서 이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예.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다음 주면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단일화 쪽에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이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후보들끼리 어떻게든 뭔가 합의점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겼거든요. 네.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예. 지금 정도 그 발언이면 사실은 이제 단일화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 정도로 일단 읽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뭐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며칠 사이에 양쪽의 기류가 지금 확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의외로 지금 박빙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일단 판단의 전제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길 게 이제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단일화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보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단일화 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서로 뭐 여러 가지 단일화 룰이라든가 이런 거 논의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하는 방식은 단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뭐 그동안에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처음 이제 서울시장 관련한 그 단일화 할 때도 단판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과연 이제 그것에 그 방식에 동의를 할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 토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토론이 열린 뒤에 대선 후보들의 두 번째 토론 역시 열리기 전부터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일정이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컨디션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좀 크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많은 방송들이 좀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종편 4사 플러스 보도 채널 2개까지 해서 6개 채널들이 국민들한테 판단의 기회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내일 열리기로 합의를 했던 여야 대선 후보 4명의 2차 TV 토론이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실무협상에서 토론의 주최 측 그리고 방송사의 편향성을 이제 비판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 논의 과정에서 후보의 어떤 건강 문제 그리고 방송사 등을 두고 신경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후보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2, 3일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마이뉴스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자리마다 돌아가면서 소맥을 말아 드시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다가 본인 또 대선 기간 금주 선언도 하셨는데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방송사의 편향성을 이야기하면서 협상 테이블 위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손석희가 더 이상 사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혼란을 빚는 등, 그러니까 방송사의 편향성도 아예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자협회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던 것은 기자협회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추천했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했는데, 이
추천은 철회한 것으로 이미 기자협회에서 발표를 했고 다른 협회들에도 이런 추천이 있었을 경우에 다 추천을 해왔다는 것이죠. 결국 기자협회도 못 믿겠고 JTBC도 못 믿겠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가 언론의 자유를 여태까지 강조해 오시던 그 국민의힘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첫 번째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일으켜가면서까지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는 글쎄 저로서는 잘 납득은 되지 않네요. 토론을 회피한다라는 이제 비판인데요. 네. 이번 경우에는 회피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지난번 이제 TV 토론 관련해서 TV 토론이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그 양당 간 토론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한 편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상당히 기저 효과를 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잘 못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유권자들도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잘했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 캠프에서도 이제 검토를 좀 많이 했을 텐데 이게 토론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거나, 또는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더 학습을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나, 그래서 학습 시간이 좀 필요했거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TV 토론을 지금 회피를 하고 약간 뒤로 지금 미루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TV 토론과 관련해서 유독 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 간 신경전이 거세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이제 있으면서 대면 유세가 어려워지고 지금 부동층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TV 토론이 판세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어떤 후보들의 셈법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 토론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자, 일단 여러 번의 토론이 있겠지만 그 방송 토론의 공식 첫 번째 토론은 경제와 관련돼서 하게 되어 있고 이번 토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짧게 잘라져서 유튜브 등 방송 채널 여기저기서 올라가게 되는 것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대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 토론을 주경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약 계속 회피를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시리즈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4팀이 올라가서 1대1로 붙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제 총 6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김동연 후보가 한 차례 하면서 국민들이 참 좋게 보셨어요, 그 토론을. 그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앞뒤 잴 거 없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에 각각 1대1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모든 후보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도 6번이면 사실 일주일 안에 모든 후보들의 색깔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TV 토론의 분량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TV 토론 이번 그 대선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적죠. 예. 사실은 이제 과거 대선 때에 비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뭐할 판인데 지금 굉장히 줄어든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조차도 지금 제대로 지금 열리지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저는 이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TV 토론 관련해서 특히 지난번 경선 때 그 토론 때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토론 때 모습이 그래도 좀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란 말이죠.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실은 토론을 거듭할수록 후보자들도 자기 생각이 좀 정리되고 하면서 또 학습도 계속 또 해나가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완전 형태로라도 출발했더라도 점점 이제 완전체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예.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점을 좀 보완해 좀 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는 게 이 또 토론의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제대로 안 열리고 있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지금이라도 토론 횟수는 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리그 방식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혹시 윤석열 후보와 양자 토론이 어렵다면 이재명 후보라도 다른 그 후보들하고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말 사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각 후보들이 이른바 노무현 마케팅. 이재명 후보는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서 눈물을 보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고 그리고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 강정마을을 찾아서 안철수 후보도 서울에서 이 약속이나 한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선 마케팅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리고 그만두셨을 때는 진영의 주장을 맹렬하게 퍼붓는 사람인 것처럼 폄하하고 비판하고 사실 그 당시엔 쌍욕도 많이 하신 분 많았지 않습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펼쳤던 정책들이 여야의 공감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이 진보 보수에게 모두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변모했다는 자체가 참 놀랍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남방 정책, 즉 국방에 있어서 이 휴전선만이 전선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의미에서 호남에 갇혀있던 민주당을 동쪽으로 뚫고 나갔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대통령 재임 당시에 추진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던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후보들이 사실 여야 가릴 거 없이 필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은 이렇게 좀 서로 나눠가는 그런 좋은 문화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좀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좀 지나치면 이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과거의 권위를 지금 빌어서 이 대선 때 활용하겠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건 조금 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조금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속 이런 그 유사한 유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이게 과연 선거 전략상 이게 좀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지금 서진 정책을 철저하게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쪽에서 최대한 지금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행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친노 친문 그 일부하고의 갈등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런가 이런 의문을 좀 들게 한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선거 전략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에 봉화마을의 상경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청을 해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일단 김종인 박사님 같은 분이 이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고 이렇게 해왔던 마당에 선거 중간에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을 리도 없고요. 예. 다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는 거국내각, 그러니까 인사를 탕평잭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평소의 이미지 자체는 조금 그 민주진영에 갇혀 있는 듯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걸 해소하려면 중간중간에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풀어갔어야 되는데 요즘 뭐 사실 인재 영입하려고 하면 사람을 들었다가 완전히 해체를 해놓는 판이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워진 상태에서 김종인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 국가 원로에게서 좋은 말씀을 듣고 본인이 여러 분야의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도로 저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딱 한 대목 김종인 박사 본인께서 80분 대화하시고 잡담하셨다는 말씀하신 대목은 조금 이상해서 네.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맥락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 둘의 만남이 뭔가 좀 의미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 특별한 만남은 아니었음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신분이 리베로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행보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진영을 오가시면서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해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도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쪽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예. 그걸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게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과연 득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좀 득보단 손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몸을 이쪽으로 옮기셔서 이쪽에서 뭔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상징성에 상당히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영입을 해서 어떤 역할을 맡기겠다는 생각보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이 뭐 중도를 지향하는 그런 인물들하고도 내가 소통을 한다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는 그런 그 목적이 상당히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